지금 당장 이혼하자. 병원 회복실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출산을 마친 지 겨우 2시간. 남편은 침대 옆에 차갑게 서 있었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단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서명해. 그건 이혼 서류였어요. 옆에 선 여자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죠.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빨리 처리해줘.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고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주저함 없이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을 꺼내 찍자 남편이 그 서류를 낚아챘어요. 그는 아이를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팔을 꽉 잡았고 문이 닫혔죠. 회복실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서진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저장해둔 번호 하나를 눌러 통화를 연결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이에요. 계획대로 시작하세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나고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사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서진은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입금 문자가 왔죠.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통장 어디 있어? 서진이 가방에서 꺼내 건네자 남편은 통장과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관리할게. 생활비는 내가 줄 거야. 다음 날부터 서진의 월급은 들어오는 대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매달 30만 원만 건네주며 말했죠. 이거로 내 용돈이랑 필요한 거 사. 그 돈에 식비, 교통비, 통신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 2달째 되던 날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투자권 하나 들어왔어. 친구가 소개해줬거든. 확실한 거래라고. 다음 날 남편은 은행에 가서 서진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곧 2배로 불어나.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 새끼가 날 속였어. 내가 당할 줄 알았냐?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요? 날아갔다고. 짜증나게 하지 마. 결혼 반년이 지났을 무렵 서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병원 가야 해요.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돈 없어? 다음 달에 가. 서진은 자신의 용돈을 모아 병원에 갔어요. 검사비를 내고 나니 통장에 10,000원이 남았습니다. 임신 5달째. 남편은 거의 매일 밤 늦게 들어왔어요. 어느 날 서진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다녀와요? 친구들 만나. 네트워킹 해야지. 일 때문에 만나는 거야. 하지만 그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서진이 아는 브랜드가 아니었죠. 여자 향수였습니다. 임신 7달째. 서진의 통장에 상여금이 들어왔어요. 200만 원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상여금 나왔지? 카드값 내야 해. 카드값이요. 내 카드 이번 달에 좀 많이 썼어. 서진이 확인해보니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호텔 숙박비까지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사업상 접대야. 너도 이해 좀 해. 서진은 카드값을 냈습니다. 상여금으로는 부족했고 적금을 깨서 200만 원을 더 보태야 했어요. 출산 예정일 한 달 전 출산 준비물을 사야 했습니다. 아기 옷이랑 용품 좀 사야 해요. 인터넷으로 싸게 사. 돈 아껴야지. 서진은 중고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어요. 새거들 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였죠. 자기야, 오늘 못 봐서 아쉬웠어. 다음엔 더 긴 시간 함께하자. 메시지는 계속 왔어요. 오늘 선물 고마워. 너무 예뻐. 사랑해. 서진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노트를 꺼내 날짜와 내용을 적었어요.
이미 노트에는 수십 페이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귀가 시간 기록까지 전부요. 서진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사실만 남겼죠. 출산 일주일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출산할 때 병원에 못 갈 수도 있어. 중요한 약속 있거든. 서진은 짧게 대답했어요. 네, 그녀는 이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죠. 남편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드디어 출산 당일이 왔습니다. 서진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진통이 시작됐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병원이에요. 아, 그래. 나 지금 바빠. 나중에 갈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서진은 혼자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3시간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며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서진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지 2시간째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고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은 그가 이혼 서류를 건네는 그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오랜 준비 끝에 시작된 그녀의 계획의 첫 신호였습니다. 모든 것은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마음속에 쌓여온 의문이 결정적인 증거를 맞이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날도 서진은 정시에 퇴근했고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사려 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카드가 거절됐어요.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역시 거절됐죠.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만 해도 200만 원이 단단히 들어있던 계좌였는데 말이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통장 확인 좀 해봤어요. 돈이 다 사라졌는데요. 아, 그거. 급하게 쓸 때가 생겨서. 200만 원 정도. 내일 넣어줄게. 알겠지? 전화는 다시금 쉽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어요.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일주일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서진은 어쩔 수 없이 회사 후배에게 10만 원을 구워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다시 늦게 들어왔고 몸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났어요. 지갑을 꺼내려는 그의 손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번쩍 보였습니다. 그건 뭐야? 어디서 그런 돈이 생겼어? 서진이 조용히 물었죠. 친구한테 잠깐 빌린 거야?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남편은 얼버무리며 샤워하러 갔고 서진은 남겨진 그의 재킷을 살펴보았어요.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10만 원짜리 카지노 칩이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휴대폰으로 칩의 사진을 찍은 후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뭔가 딸깍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났어요. 다음 날 서진은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오후 2시에 집을 나선 남편을 따라 택시를 탔죠. 남편이 내린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그녀는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계단으로 살금살금 따라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서 1시간쯤을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며 남편과 몇몇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죠. 형님, 오늘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래, 다음엔 더 크게 걸어봐. 윤이 따라줄 거야. 남편도 그들 사이에서 어울려 웃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으로 이 모든 장면을 동영상에 담았어요.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남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남자 하나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서진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누구세요? 아, 제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서요. 여기 사무실 맞나요? 네, 맞아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남자는 불친절하게 말했고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서며 남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죠. 오늘 그 친구 500만 원은 날린 셈이네. 맨날 오는데 한 번도 제대로 딴 적은 없는 것 같아. 다른 이의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서진은 건물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또다시 그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 장소, 목격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도박장. 500만 원 상당 손실 추정. 동영상 자료 확보, 그 어떤 감정적인 표현도 없이 사실만을 차갑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후 몇 달, 서진의 삶은 계속된 의문과 침묵 속의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신이 확인되자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은 또 한 번 비슷한 대답을 했죠. 요즘 돈 없어? 다음 달에 가. 이서진은 다시 자신의 모아둔 용돈으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임신 3달째, 입덧이 너무 심해 새벽에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살짝 깨웠습니다. 여보, 저 좀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혼자 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한숨을 내쉬었죠. 지금. 나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택시 타고 가. 돈 줄게. 그는 5만 원을 건네고는 다시 베개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그날 새벽 혼자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꽂은 채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임신 5달째, 회사에서 보너스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질문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보너스 나왔지? 얼마냐? 300만 원이요. 좋았어. 카드값 내야 해. 이번 달이 좀 많이 나왔거든.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산부인과 검사비랑 아기 용품 사야 해서요.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죠. 그래도 카드값은 내야지. 연체되면 더 큰일 나. 얼마냐고. 450만 원. 이래요. 보너스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서진은 또 다시 적금을 깨서 부족한 150만 원을 메워야 했고, 영수증에는 명품 가게, 고급 레스토랑, 호텔 숙박비가 또다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영수증을 복사해 두꺼운 파일에 넣어 두었죠. 임신 7달째, 서진의 배는 더욱 커져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서진이 들어오자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뒤늦게 설명했어요. 아, 이분은 회사 후배야. 일 때문에 잠깐 들렀다 가는 길인데. 네, 안녕하세요. 서진은 짧게 인사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들리는 대화는 오빠, 나 이제 갈게. 오늘 즐거웠어요. 응,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서진은 방에서 나와 보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소파에 앉아 있었죠. 배고프다. 밥 해줘.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아침엔 없었던 맥주 캔이 2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TV를 보았고 서진은 식탁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죠. 남편은 끝내 서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그래, 혼자 갈 수 있지?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아기 얼굴도 같이 보면 좋을 텐데. 바빠. 다음에 서진은 또다시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부부들 뿐이었죠. 초음파 모니터에 아기의 작은 심장이 뛰는 모습을 보며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기 건강해요. 곧 만나게 되겠네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굴러내렸습니다. 의사가 걱정스럽게 티슈를 건네며 물었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반가워서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출산 후 회복실에서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던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닌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결의가 비치고 있었죠. 그녀가 휴대폰으로 지금이에요. 계획대로 시작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통화가 아닌 10년 동안 쌓아온 증거의 탑과 그녀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커튼을 올리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는 단지 남편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윤서진이라는 여자가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회복실에서 남편과 그의 여자가 떠나고 난 후의 고요함은 오히려 서진에게는 평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사실 윤서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최고의 금융그룹 중 하나인 한성은행 창립자의 손녀이자 현재 한성복지재단의 이사였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서진은 철저하게 만들어진 위장이었죠.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면 서진은 막 대학을 졸업한 25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아끼던 할아버지, 한성은행의 창립자께서 그녀를 불러 말씀하셨죠. 서진아, 너에게 은행 지분과 재단 이사직을 물려주고 싶구나. 넌 내가 가장 믿음직스럽다. 서진은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 무게를 지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윤서진에게 한성은행 지분 15%와 재단 이사직을 물린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진의 아버지가 무겁게 말했어요. 아버지 뜻을 받들겠다. 그날 밤 서진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미래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더라도 그 사랑이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음 날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안전하게,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자신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놀라며 그 이유를 물었지만 서진의 단호한 눈빛을 본 그는 최고의 법무법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신탁 설정을 원하신다고요? 본인의 자산인데 본인이 함부로 쓸 수 없게 하시겠다고요? 변호사는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언젠가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를 이용하려 들 수도 있고 제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미리 막아두고 싶습니다. 이 한 달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성은행 지분, 부동산, 예금, 모든 자산이 신탁으로 묶였어요. 서진 자신조차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재단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만 자산을 움직일 수 있었죠. 서진은 신탁 계약서를 금고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전해. 그리고 그녀는 진정으로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력서에는 학력만 기재했고 재벌가 손녀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 월급을 받으며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야근을 했죠. 재단 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 비밀리에 참석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족 모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5년이 흘러 서진은 30살이 되었고 소개팅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 남자는 서진이 그토록 원하던 평범함의 상징처럼 느껴졌죠. 저도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서진은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귀기 시작했고 1년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서진의 가족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니? 평생 숨고 살 거야. 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 선택이에요. 그냥 보통 부부처럼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보통 부부의 삶은 서진이 상상했던 것과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월급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도박을 했으며 외도를 했습니다. 서진은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기록하며 참았습니다. 가끔 재단 법무팀장에게 연락할 때만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 비쳤죠.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 대기해주세요. 팀장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이. 그리고 그 필요할 때가 마침내 온 것입니다. 출산 직후 이혼 서류를 받아든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죠. 그녀의 평온한 목소리로 내린 지시 지금이에요. 계획대로 시작하세요.는 단지 한 통의 전화가 아니라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시스템을 깨우는 기상나팔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설정된 신탁 계약이 첫 번째 보루가 되었죠. 서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그녀가 가진 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남편의 도박, 또 경제적 착취에 대한 철저한 증거 기록, 그리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법으로 보호받는 거대한 자산. 모든 카드가 이제 서진의 손에 들어왔고 이제 그녀는 그 카드를 한 장씩 테이블 위에 내려놓을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카드가 신탁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남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승리에 취해 있었지만 그가 밟고 서 있는 땅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상태였죠. 서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면서 그는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이네. 여 가방에서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남의 한 소형 빌딩 매매 계약서였어요. 6억 원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이거 사고 나면 월세만 2천씩 들어온다. 완전 대박이지. 그는 자신만만하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한성은행 본점이었습니다. 웅장한 로비에 들어선 그는 대출 창구로 걸어갔고 직원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대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부동산 매입이요. 직원이 신분증과 통장을 받아 컴퓨터로 확인하자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은 자리를 떠났고 몇 분 후 지점장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점장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특수관리 대상입니다. 신탁관리 계좌라 인출이나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명의 통장인데요. 명의는 맞습니다만 실소유자가 따로 계십니다. 윤서진 씨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제 아내? 아니, 전 아내인데요. 지점장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재단 이사회 승인 없이는 단 1원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신탁입니다. 남편은 충격에 빠져 은행을 뛰쳐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다른 은행을 찾아다녔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신탁관리 대상입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후 4시, 그는 길거리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쓸모없어진 빌딩 계약서만 쥐어져 있었죠. 10년 전 신탁.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설마. 그때부터 이미. 그는 휴대폰을 꺼내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빛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한 푼도 쓸 수 없는 마치 유리장 속에 갇힌 돈이었죠. 그때 내연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빌딩 계약했어? 우리 같이 살 집도 구해야 하잖아. 아, 그게 지금 좀 복잡해서. 뭐가 복잡해?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전화는 끊어졌고 남편은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친구 집 소파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그의 가슴은 먹먹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부모님과 누나가 모여 있었죠.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묻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돈을 못 쓰게 됐어요. 통장에 돈은 있는데 신탁이라는 걸로 묶여 있대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누나가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이거 10년 전에 설정된 거래야. 결혼하기 훨씬 전이잖아.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야. 집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사기야. 저 여자가 우리 아들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당장 고소해야지. 하지만 누나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잠깐, 그것보다 먼저 할 게 있어? 여론이야. 우리가 피해자라는 걸 먼저 알려야 해. 언론에 터뜨리자. 그렇게 시작된 여론 공세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 법률 사무소 회의실에서 시어머니는 기자들을 상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서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어요. 출산하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신탁으로 재산을 전부 묶어버렸다고요.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그의 누나도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뉴스는 출산 직후 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 보니 재산 사기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은 여론으로 들끓었고 서진의 회사 앞에는 시어머니와 누나가 나타나 피켓을 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사기꾼 윤서진 나와 회사 내부에도 소문이 퍼졌고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워졌죠. 하지만 서진은 아무 일도 없듯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히려 평온함만이 비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여론 공세가 한창인 와중에도 남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여전히 쓸 수 없었고 빌딩 계약은 무산 위기에 처했죠. 조바심이 난 그의 누나는 어둠의 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빠, 여기 번호 하나 줄게. 서류 만들어준다는 사람이래. 남편은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허름한 빌딩 지하 카페에서 한 중년 남성을 만난 그는 서진의 인감 도장과 서명 샘플을 주며 신탁 해지 서류 위조를 부탁했고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했습니다. 사흘 후 위조 서류를 받아든 그는 다시 한성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자신만만했죠. 신탁 해지 신청하러 왔습니다. 위임장 여기 있어요. 하지만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사라진 뒤 돌아온 것은 지점장과 2명의 경호원,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경찰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CCTV 확인했는데 고객님 혼자 오셨더군요. 게다가 이 서명, 필적이 원본과 다릅니다. 사흘 전 5천만 원 송금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문서 위조 및 사용 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남편은 경찰서로 끌려갔고 조사를 받은 후 집행유예 상태로 풀려났지만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내연녀 집에 갔을 때 그녀는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나 임신했어. 너 책임져.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친자 확률 0%를 보여주었고 그는 또 한 번의 배신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서 위조로 고발당하고 내연녀에게 배신당하며 돈은 쓸 수 없고 집도 없었죠. 그는 친구 집 소파에서 천장을 응시하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붕괴의 중심에 서 있는 서진이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침착함이었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서 위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지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 찼고 두 집안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피폐해진 남편과 화난 시댁 식구들,
다른 쪽에는 단정한 검정색 수트를 입은 서진과 그녀의 변호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의 기복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피고인인 남편의 문서 위조 혐의를 읽어내렸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은행 CCTV 영상이 재생되었죠. 남편이 혼자서 위조 서류를 들고 은행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어서 서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이는 10년에 걸친 조직적인 경제적 착취와 사기,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합법적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으며 계속 말했어요.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결혼 첫날부터 원고 서진 씨의 월급은 매월 남편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피고인은 월 30만 원의 생활비만을 지급했죠. 이는 명백한 경제적 통제입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펼쳐졌고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총 8천만 원 상당의 명품 구매, 고급 호텔 숙박, 고가의 레스토랑 식사 내역이 있습니다. 모두 원고 씨의 보너스와 적금으로 상환되었죠. 그리고 나서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불법 도박장 출입 증거입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남편이 도박장에서 칩을 거래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의 누나가 찾아준 브로커와의 대화 내용도 제출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또 증거입니다. 호텔 로비에서의 사진, 집 앞 CCTV에 찍힌 다른 여성과의 모습, 애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고 시댁 식구들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의 변호사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임신 중이던 아내에게 병원비를 주지 않아 혼자 응급실을 가게 만들었고 출산 당일에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직후 회복실에서 아기를 보지도 않은 채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이 모든 행동은 피고인이 원고를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가 아닌 경제적 자원으로만 여겼음을 방증합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간신히 반박을 시도했지만 그 어떤 말도 쌓여있는 증거의 산 앞에선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신탁을 통해 재산을 숨긴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즉시 답변했어요. 재판장님, 신탁 설정은 결혼 10년 전 피고인을 만나기도 전인 원고 25살 때 이루어진 합법적인 재산 보호 수단입니다. 이는 피고인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닌 미래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견지명이었을 뿐입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변론을 듣고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돌아와 판결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의 문서 위조 및 사용 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원고 윤서진 씨의 신탁 설정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피고인 측의 사기 및 횡령 혐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원고를 장기간 경제적으로 착취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느껴 울었고 남편은 넋을 잃은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서진에게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한마디만을 남기고 담담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년간 착취당한 아내, 법의 정의로 승리하다. 인터넷 여론도 일제히 뒤집혔어요. 용의자에서 피해자이자 현명한 생존자로 서진의 이미지는 완전히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성은행 본사 대회의실에서 또 다른 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은 새로운 이사에 대해 공지한다는 소식만 듣고 왔을 뿐 그 이사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죠. 문이 열리며 단정한 차림의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사회석의 중앙에 당당히 앉았어요. 의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성복지재단의 핵심 일원이자 지난 10년간 조용히 재단을 이끌어온 윤서진 이사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윤서진 이사는 한성은행 창립자의 손녀이며 10년 전부터 재단 이사로 활동해 오면서도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숨막힐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온몸에서 확신이 흘러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지난 시간은 저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자리와 자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위한 전액 장학금 사업과 피해 여성 법률 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준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 두려움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죠. 그날 밤 서진은 새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밝은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살며시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두렵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 거야. 이 그녀의 싸움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자존감과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죠. 법정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윤서진은 더 이상 남의 아내, 남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이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어둠을 뒤로한 찬란한 새 출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지 몇 달이 흐른 어느 봄날, 서진은 한성복지재단의 새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도시의 활기가 느껴졌고 안으로는 아이들이 그린 밝은 색의 그림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어요. 희망의 법률지원센터 문패가 반짝였습니다. 이사님, 첫 번째 장학생 명단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직원의 보고에 서진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스와 인터뷰 요청은 줄을 이었지만 서진은 오직 재단 일과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명확했죠. 자신이 겪은 어둠을 딛고 다른 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밝은 길을 터주는 것 한편 남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 TV에서 서진의 인터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 속 그녀는 당당했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그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해주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먼 과거의 초라한 흔적으로만 느껴졌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이제 그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듯했어요. 서진은 퇴근 후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뛰어오르며 엄마라고 외쳤고 서진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가 오늘 뭐 했어? 아이가 줄줄이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동안 서진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너는 절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일은 없을 거야. 내 이름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면 돼.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서진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열었습니다. 예전에 그 증거 수첩이 아닌 평범한 일기장이었죠. 그녀는 펜을 들고 썼습니다. 오늘은 센터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내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았다. 두려움과 수치심.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의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는 다른 이들의 싸움을 함께하는 내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어느 재벌가의 손녀도 아니다. 나는 윤서진이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싸우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이 일기를 본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의 두려움과 맞서서 내 이름을 찾아내는 싸움이라고.
일기를 덮은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밤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예전처럼 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새로 지원하게 된 장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진은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이제 아물었고 그 자리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지만 용서와 성장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을 깨달은 채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며 분주했어요. 서진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죠. 엄마처럼 강한 사람. 서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써 내려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두려움을 이기고 제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 모자 위에 내리쬐었고 서진의 발걸음은 더욱 당당하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에 펼쳐진 길이 그녀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모든 어둠을 지나 마침내 맞이한 새벽은 그렇게 고요히 그러나 확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끝.